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당 일정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파문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도부의 일축에도 당내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조건부 재신임 투표 수용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 합당 내용들 잦아드나 했던 이 갈등 상황이 더욱더 촉발되고 있습니다. 대외비 문건이 밖으로 알려진 건데요. 합당 일정 등을 담은 내용들,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작성한 이 문건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조승래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논의도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합당 문건이라고 해서 한 언론사에 뭐 단독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일각에서는 밀실 아니냐, 이미 정해놓고 다 약속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합당을 당대표가 제안하고 그 이후에는 당연하지만 실무적으로 합당이란 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과 어떤 점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문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제 오늘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이 자기 선에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됐었고 이제 당원 당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흡수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 사례는 합당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를 정리한 문건이다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대표도 이 부분은 정식으로 보고를 받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논란은 더는 재점화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밀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뭔가 뒤에서 이 같이 교환이 있거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정 언론사에 가게 된 그 경위 등에 대해서 아마 좀 파악을 하겠다라고 당에서 진상조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미략, 타격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한번 비화가 있었던 가운데 나온 문건이어서 더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가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 괄호열고 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민주당 그 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안을 정리하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런가? 지금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이른바 합당 계획안은 그 구체성으로 보아서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정해가지고 늦어도 2월 말 내지 3월 3일까지는 합당 절차를 끝내고 나아가 6월 3일 이전에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내용을 실무선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제가 당대표인데 실무선에서 그런 허락도 받지 않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은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고 이것은 상대방 당과 상당 부분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니까 문제가 되느냐.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한 국무위원과 뭐 여러 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면서 밀약설이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있다라는 냄새가 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떻게 보면은 그 증거가 밝혀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도부는 또 한 번 충돌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대표의 말,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이번 주 본인의 좀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고 어제는 초선 의원들, 오늘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합당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 본인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 상황들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방선거를 채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선택지는 국민들께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도 있고 같이 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뺄셈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은 최소한 덧셈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덧셈 정치를 향해서 이 부분을 방향성을 두고 가는 길에 그럼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 아니면 지금 지방선거 전에 빨리 채비를 서두르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큰 틀에서 합당이라는 이 논의를 못 박아두고 진행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리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하면 그 길을 더는 못 가는 거고요. 그럼 빨리 추진하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절차 중에 있어서 이 조국 혁신당과의 논의 중에 무슨 이를테면 합의 문건이니 아니면 내부 정리 문건이니 이런 부분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고 다만 지금 과정은 민주당에서 이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모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대비되는 부분은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는 내 말에 사실상 토를 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행보가 상당히 대비된다고 이야기하시는 평가하시는 국민의힘 구성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이를테면 본인이 이 내걸었던 제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매우 공식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정치를 하는 건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내 의견도 설득을 한번 해보고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는 그 절차를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합당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시점과 과정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럼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 큰 에드벌룬을 띄웠을 때는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너지 효과를 가장 이제 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그렇다면 지방선거에 전에 너무 서두르면 이제 어쨌든 절차 같은 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지방선거 이후로 좀 여유 있게 스케줄은 가져가되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좀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수임 기구를 각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자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몇몇 의원들의 어떤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뭐 시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합당 자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이 크게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뚜껑을 까보면은 사실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어떻게 보면 지지층과 네. 친문 지지층이 분화가 되면서 그것이 차기 민주당 대권은 친노 라인, 친문 라인, 나아가 친청 라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타임 라인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되는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이른바 문꿀 오소리 대 개딸의 대결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이란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꿀 오소리란 그런 측면을 쫓아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들인다? 특히 이번 문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정당 합당과 관련된 절차뿐만 아니고 탈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공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제재 없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내용까지 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뭐 앞으로 당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씨앗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전 얘기를 했을 때에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정청래 지금 대표가 차기 당권까지 노리는 가운데서 상당 부분 크게 소요가 일어나는 상태인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현재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관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이 조건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분들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상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당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 정치 수준에 예.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네, 당내 일부의 어떤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 본인도 정치 생명을 걸 테니 정치 생명을 걸고 오늘까지 요구하면 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만약에 재신임 여부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 국회의원직을 걸겠다라고 했고 오늘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어떤 요구들은 듣지 않겠다, 이거 무시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정치판을 포커스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심보다도 뭐 민심을 거스르는 뭐 행위다라는 식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영태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그 오세훈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친분이 다 있기 때문에 참 비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 그 장동혁 당대표를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즉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정치는 말이 아니고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우파의 정치인이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흔들고 원내대표에도 흔들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그 어떻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핵심은 그 결정의 기준은 당심이다. 당원들의 의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이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오늘까지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게 걸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요청하는 부분은 나 또한 그와 같은 당심 결정에 대해서 당 대표뿐만 아니고 의원직까지 걸겠다. 그러면 그걸 요청하시는 분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뒤에 정치적 책임은 변론으로 어쨌든 당심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당심에 한번 붙여보자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와 관련해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특히 당심에서 장동혁 대표를 위주로 리더십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재준 최고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자기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당심이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결정을 존중하는 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명 중에 누구도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결정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결정돼서 당에서 그 어떻게 보면 퇴출되신 분들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이제 장동혁 대표를 위주로 해서 집중하고 결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더 이상 잡으면 오히려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뭐 이 시점 이후로 재신임이나 사퇴 문제는 일단하게 될 수 있을지 현재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리더십 말씀 주시고 최진영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집중되고 몰입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건 본인의 정치 행보를 그렇다면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수긍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네. 나에 대해서 비토하고 재신임 묻고 싶으면 딱 내일까지 그게 이제 오늘이었던 거죠.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해라.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수 있고 당대표직도 내려놓겠지만 나 의원직도 던질 수 있다. 그럼 당신들은 뭐 걸겠냐. 그러면 공을 마치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던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재신임.
그럼 저도 의원직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원했던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긍하고 동의하고 이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비토하고 반발하고 반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네. 정치권에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 그냥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도려내고 그 이후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이런 부분이 중도층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지금 당원이 배가 됐다,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만 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응원하는 그 당원들의 성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른쪽을 넘어서서 극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진단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큰 선거,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원하실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는 정반대로 지금의 이 행보대로라면 정반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네. 한번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횡사시킨 민주당이 그와 같은 훈수를 뚫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죠?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총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이라는 88.8% 정도로 당대표를 연임까지 하면서 대통령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했던 그런 부분은 오히려 먼저 민주당이 가고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방정식을 좀 쫓아가고 있다라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화합, 통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에 대한 소명할 절차를 3번, 4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응하지 아니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거짓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법원에라도 가처분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저 또한 안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죠? 물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원 게시판과 관련되는 그 IP가 누군지 어딘지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밝힌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쇠하고 적법 절차를 아예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왜 잘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의 기율을 세우고 그리고 헌법 11조에 있는 평등권처럼 그 어떤 평등의 원칙처럼 당 내에서도 원칙을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당의 결속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앞으로의 어떤 성공 방식에 합당하다는 정치적 판단인 것이고 그게 잘못되면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SNS에 국민의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인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려 있는 사진을 내려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고성욱 씨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라라고 한 메시지에 국민의힘이 답을 내놓지 않자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민의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버지 사진을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의 그냥 사소한 논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땐 이른바 역사 전쟁의 하나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네.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그 5.16 쿠데타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88 올림픽을 하고 또 경제를 이끌어갔다라는 그런 공과를 나눴을 때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록 어떻게 보면은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과는 평가하자라는 취지에서 고성국 박사가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의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개 당원에 불과한 고성국 박사
한 100만, 200만 가까이 되는 유튜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기에서 일일이 얘기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현철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이른바 급발진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그 내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겁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김현철 씨의 아버지이기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의 대통령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정당에 거기에 걸어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존영을 올리는지 마는지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존영을 그대로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지금 당론으로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존영을 걸 이유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 놓고 이제 와서 전당원들에게 신을 묻겠다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 대선 앞두고도 있었고, 물론 장동혁 대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거는 것을 검토한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해명이 부족하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언급을 하신 거죠. 고성국 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의 일개 당원 아닙니다. 인재영입 위원장 새로 위촉받은 조정은 의원이 일개 당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의 특별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이 나왔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권을 거머쥔 1.5선의 의원이에요. 상대의 경쟁자는 김문수 직전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왜냐면 새라는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낙인받고 승인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고성국 씨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채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한길 씨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전두환 씨를 지칭하면서 민주화를 그것도 피를 가장 최소한으로 흘리면서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옆에 어떻게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군사 독재로부터 고초를 당하고 전두환 씨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그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나 뿌리가 허술하고 그 근본이 재정립돼 있지 않은지를 이런 단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고성국 씨가 앞으로 이 지방선거, 향후에는 총선 국면, 여러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요. 이미 국민의힘의 지략가로, 전략가로, 그리고 훈수를 두는 스승처럼 군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수도권 부동산 과열 문제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5월 9일 확실하게 종료하는 것을 못 박았고 129 대책도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시장을 푸는 거는 상당한 고차방 정식입니다. 어떤 역대 정부도 성공했다라고 자평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심리에 좌우되는 부분도 있고 정책 일관성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정책을 내더라도 우리가 버티면 돼, 매물로 내놓으라는 압박 정책이 있지만 우리가 정권이 바뀐다면 우리가 돈은 더 벌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를 넘어 투기, 이게 성공 신화였거든요. 성공 방정식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불가역적인 정책을 반드시 이 정부 내에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이 중과 유예 같은 경우에도 4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정부가 물러선다. 이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똑같은 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 그걸 이제는 분명히 좀 뿌리 뽑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가장 효율감 있게 줄 수 있는 메신저는 대통령
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연일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있고 지금 공급 정책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전부 있는지 또 큰 틀에서는 5급 3특 이게 지방 분권과 같이 연동이 돼야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임기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시장에 신뢰를 주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부동산 폭등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팩트 체크부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뭐 이 우리나라 정권에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한 채라는 서민의 꿈을 박살낸 것이 이른바 좌파 정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저도 그때에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만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5년 동안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바로 찍어내겠는데 라고 껄껄껄 하다가 아파트가 50% 이상 다 올랐습니다. 나아가 그때 있었던 똑같은 정책, 한마디로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정책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폭등시켜놨는 것을 뉴타운을 통해 가지고 그 공급을 확대했고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우스포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우파의 공급 우선 시장 친화적 그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밟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뭐 은행 빚은 있지만 작은 아파트는 있습니다만 청년들 지금 저도 같이 있는 변호사들은 부동산 대출을 돈은 버는데 대출이 안 돼서 집을 샀다가 계약까지 취소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팔아라 안 팔면은 세금으로 완전히 폭탄을 내린다는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맞을지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난 11호 비상대책을 해가지고 서울 전역과 그리고 그 경기도 12곳을 다 묶었는데 최근에 왔더니만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데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길을 갈 것입니까? 저는 아니올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 그래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쿠팡 로저스 임시대표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는 23일 미 의회에 출석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어떤 차별을 증언하라라는 내용들도 들어와서 이게 뭐 한미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대간 업무에 집중해 있고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은 어쨌든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왔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전공법으로 풀기보다 이게 시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이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은 채로 발표를 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뭐 노동 이슈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신경했다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이 쿠팡을 이용했던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대안,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오히려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거 자본주의 원칙상 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쿠팡이란 기업 더는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이 쿠팡이라는 박스가 보일까 봐 주저한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쿠팡 기업은 전공법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 하원에서 로저스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불러가지고 몽둥이 가깝다. 그리고 참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질문만 하고 그만하라라고 윽박지르는 것. 그 장면 국민들이 생생히 봤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속 시원한 사이다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장면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민주당
다가오는 2월 말에 있는 청문회 그 장면이 그대로 전 세계에 퍼지면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렵고 외국 기업이 가서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불러서 마구 국회의원들이 욕설을 하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망신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 미국 조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고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은 그것과 이거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과 지금 외무장관도 미국 갔다 왔더니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쿠팡을 때려잡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우리 관세를 25%로 폭등시키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드를 하나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는 되는 이런 외교 참사 정말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께서 꼭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